지난 시간에 우리 청산별곡 본문 해석을 했고요. 오늘은 학습활동하면서 청산별곡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활동하면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51쪽을 보세요. 자, 1번을 보면 청산별곡을 감상하고 각 연의 중심 내용과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요 1번 요 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사실 지난 시간에 본문 해석하면서 다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따로 또 정리는 안 할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를 고려해서 청산과 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청산별곡을 떠올려 봅시다. 자, 화자가 처한 상황, 작품을 살짝 보면서 얘기할게요. 보면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현실이 좀 안 좋은가? 왜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하지? 뭐 이런 상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 자기가 직접 내가 시름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마음속에 어떤 시련, 슬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서도 물 아래, 즉 속세에 대한 미련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또 마지막 사연을 보면은 낮에는 어떻게 지내왔는데 밤이 되니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고 좀 외로워하는 고독한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을 보면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한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이런 한스러운 삶을 좀 잊어보기 위해서 술로 마음을 달래는, 술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그런 체념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요,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뭔가 굉장히 고달픈 현실이 그렇게 화자에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굉장히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고뇌, 비애, 슬픔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청산에서 살고 싶다, 바다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청산과 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고독한,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서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화자의 이상향,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나서 가고 싶은 도피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주는 공간이겠죠. 자,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가요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끊기는 곳에 표시를 해보고 운율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러리 랐다. 이 뒤에 사실 내용이 더 있잖아요. 추가로 써볼게요. 청산에 사러리 랐다. 그래서 얘도 보면요, 사러리 랐다처럼 청산에 사러리 랐다. 요렇게 세 덩어리로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 머리랑 다래랑 먹고,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랑 다래랑 먹고 이렇게 세 덩어리로 쓸 수 있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청산에 사러리 랐다. 그래서 얘도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운율의 특성을 보면요, 다른 색깔로 쓸게요.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 사러리 랐다. 그래서 사문보로 읽히거든요.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런 식으로 사문보인데 글자 수가 세 글자, 두 글자가 주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난 시간에도 설명하긴 했지만 2조의 사문보
율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운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32조의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고요. 또 선생님이 이 내용도 얘기했었어요.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라고 해서 보면은 살겠노라 라고 하는, 살고 싶구나 라고 하는 A가 반복이 되고, 중간에 청산에 라고 하는 B의 구조,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서 AA, BA의 구조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후렴구를 찾아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렴구를 보면요, 요 부분이 지금 후렴구잖아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사실 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후렴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 자체가 리듬감을 형성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매 구절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가 붙으면 얘 원래 민요였다고 했잖아요. 노래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부분이 끝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노래하다가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구간이 끝났구나. 이렇게 각 연을 분절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후렴구를 우리가 찾아서 봤는데요. 얘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라고 하면 특히 어떤 자음이 반복된다고 했죠? 얄리얄리 얄라셩 이라고 해서 리을과 이응, 이 두 개의 자음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자음은요, 울림소리에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성대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리을과 이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자음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울림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왜 우리 신나거나 이러면 랄라 룰루 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2번 학습활동 2번에서는요,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부분, 운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학습활동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오늘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3번을 보면 이 고려가요를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해석해보자 라고 하면서 1번으로 이 고려가요의 화자가 누구일지 추측해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이 고려가요, 즉 청산별곡의 화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다가 적겠습니다. 청산별곡의 화자와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게 가장 주된 해석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어제 작품 볼 때도 주로 이 1번으로 해석을 했어요. 얘는 사실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볼게요. 이 고려가요는 고려 후기에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고려 후기에 창작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대요. 그런데 3년에서 갈던 새, 즉 잠깐만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 우리가 3년에서 이 부분이죠. 가던 새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을 우리가 갈던 밭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간다, 갈던 밭 아래로 지나가는 그 밭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익묻은 장글란, 얘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1번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끼가 묻어있는 쟁기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밭을 갈고 농사에 쓰이는 쟁기를 가지고 있는 화자는 신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쟁기에 이끼가 묻어 있대요. 이끼가 묻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쟁기를 쓸 일이 없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끼가 꼈다는 건데, 그럼 왜 농사를 하는 농민이 어째서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려 후기에 뭔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왜 우리 농사라고 하는 건 한 마을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농사를 1년 동안 짓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는 정착할 수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학습 활동으로 넘어올게요. 자, 보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3년에서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익 묻은 장글란을 이끼가 묻은 쟁기, 요렇게 해석을 하면 화자는 농사를 짓고 살던 고려의 백성이었는데 난리 때문에 삶의 터전인 경작할 밭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년에 청산의 살얼이 났다는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청산으로 가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시고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 고려가요는 유랑민의 삶의 비애와 고독을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1번 해석은 지금 이 보기에 나와 있는 해석이에요. 자, 1번 다시 볼게요. 자, 화자를 유랑민으로 봅니다. 그런데 얘를 그냥 유랑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한, 해석을 한 근거가 있었어요. 바로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끼가 묻은 쟁기,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착하지 못하고 밭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유랑민을 화자로 설정할 때의 주제는, 그쵸, 정착할 곳, 자신의 고향, 마을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삶의 비애,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자, 보면 아까 보기에도 나와 있듯이 얘는 고려 후기의 시대 상황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려 후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자, 고려 후기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고려 후기에 무신 정권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 뭐 과거 시험, 뭐 이건 갑자기 조선시대 얘기지만 보면요, 문과, 무과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시험, 뭐 학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문과로 급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장군, 이렇게 실제로 뭔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무과로 이제 신하가 되잖아요. 관직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고려 후기에 무신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간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 문과에 해당이 되는 그 지식인들이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 지식인들이 좌절하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에서는 화자를 좌절한 지식인으로 봅니다. 이때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이 달라지느냐? 다시 앞으로 갈게요. 다른 해석이니까 다른 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쓸게요. 이때 가던 새에서 두 번째 해석에서는 이 새를 벗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지식인들, 즉 나와 어떤 정치적인 견해든 나와 어떤 뜻을 함께했던 그 벗들이 지금은 다 없고 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정권 때 뭔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던 지식인들, 그런데 나와 뜻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현실 속에서
마지막 연을 보면 술을 마시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체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좌절한 지식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던 새에서 요 새를 벗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무신정권의 횡포 때문에 속세를 떠나서 사는 지식인들의 어떤 체념적인, 염세적인 태도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주제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삶의 고뇌와 뭐 비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3번. 얘는요, 바로 본문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번엔 빨강색으로 쓰겠습니다. 보면 여기 잉 묻은 장글란을 우리가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얘를 교과서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이끼가 묻은 은장도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은장도라고 해석을 하면요, 은장도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여인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절개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쓰려고 품 안에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한 칼을 우리가 은장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은장도로 해석을 하면 이 작품의 화자는 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여성이 은장도를 가지고 이제 청산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요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저러 해서 낮은 어떻게 잘 보냈는데 밤이 되면 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로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누군가에게 돌을 맞고 나서, 즉 체념, 어떤 운명을 겪고 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나 혼자서 막 울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나긴 밤 혼자 보내면서 고독해하고 그리고 뭔가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세 번째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여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해석을 할 때 또 어떤 해석이 달라지냐, 마지막 부분 보면요, 조롱곳 누록이 매와 잡사완이 내 어띠하리 있고, 그래서 얘 맨 처음에 우리가 해석했을 때에는 조롱곳, 그러니까 조롱박꽃 누룩이 매워, 그 다음에 나를 붙잡아요. 즉 술이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즉 술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나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뭐 어떻게 별다리 달리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면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여인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요 잡사완이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술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술이 임을 붙잡는다, 붙잡으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사랑하는 임이 계속 술을 먹으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내 사랑하는 임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정리할게요. 세 번째는 여인,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시련한 여인, 그냥 사람이라고 쓸게요, 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여인의 은장도로 해석되는 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술이 임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주제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별을 겪은 슬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다양해지는데 그냥 무턱대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구, 시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당대 현실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활동 3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뒤에 뭐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대입해서 해석해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53쪽입니다. 자, 4번을 보면요. 다음 민요를 청산별곡과 비교해서 감상하고 두 작품의 내용 형식상의 공통점 전승 과정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정선 아리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작자 미상입니다. 왜냐면 민요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정선 지역에서, 강원도 정선이에요. 정선에서 입에서 입으로 불러졌던 이 노래를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작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또 청산별곡도 원래 고려시대 때에 백성들이, 평민들이 불렀던 민요가 나중에 한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얘도 민요의 성격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옆에 교과서 옆에 보면은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지역의 민요로 정선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 이따 이 가사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 정서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근데 보면요. 얘도 청산별곡과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쵸? 공통점이죠. 바로 민요의 후렴구에 해당되는 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네 라고 해서 얘도 후렴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 후렴구를 이제 제외하고 이 민요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자, 구명은 교과서에도 단어뜻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불리던 이름, 즉 옛날에 정선이 무릉도원으로 불렸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예전에 뭐 충렬할 때에 이 정선이라고 하는 지역이 경치도 너무 좋고 사람들의 인심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어서 충렬왕 때 정선이 무릉도원이라고 불렸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뭔가 천국 같은 곳으로 불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런데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서, 즉 옛날에 그렇게 무릉도원이라고 불렸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산만 충충하네, 즉 산만 겹겹이 침침하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충충하다라는 게 뭔가 색깔, 빛깔이 산뜻하지 않고 침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정선이 옛날엔 무릉도원인데 그 옛날에 좋던 모습은 어디 가고 왜 지금은 산의 모습이 이렇게 침침하냐, 왜 이렇게 정선의 모습이 뭐 쓸쓸해 보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산으로 겹겹이 쌓인 정선의 쓸쓸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하가 왜 피며 못춘 3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이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지? 갑자기 뭐 정선, 뭐 무릉도원 얘기하다가 갑자기 단어 뜻도 어렵고 뭐 해당화, 두견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명사심리라고 하는 건 단어 뜻 나와 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시에 있는 모래사장이래요. 근데 여기 모래가 굉장히 곱고 그리고 이 해수욕장이 유명했던 곳인데 여기에 해당화라고 하는 꽃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럼 이 부분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화가 왜 피며
이거 다시 얘기하면 명사 심리에는 해당화가 핀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못춘 3월이 아니라면은, 못춘 3월은 늦봄을 얘기하거든요. 즉 늦봄이 되었기 때문에 두견새가 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얘는 쉽게 얘기하면 명사 심리에 해당화가 피고 3월에는, 늦봄 3월에는, 음력 3월에는 두견새가 울고 있는 약간 이런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새가 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얘의 어떤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지금 정선 지역에서 불려졌던 민요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정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려의 왕조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원래 고려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선비들, 관직에 있었던 선비들은 이제 자신이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고려가 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너무 애통함과 비관을 느끼면서 정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선에서 은거하면서 나라가 어떤 망한 거에 대한 슬픔, 한탄, 시름 이런 거를 읊조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뭐 때가 되면 새가 울고 이렇게 뭔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뭐 꽃이나 새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자연물은 섭리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나라는 이제 없고 나는 이렇게 뭐 정선에 있구나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주제가 이렇게 되지만 이 안에 담긴 이 부분을 불렀던 그 당시 고려 말 조선 초 이때의 신하들은 정선에서 뭔가 고려가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얘는 정선에서 느끼는 애상감과 쓸쓸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글로 적힌 이 가사만 보고는 이 내용을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면 해당화, 두견새 얘는 지금 이 신하들과는 다른 입장이잖아요. 때 되면 피는 꽃, 때 되면 우는 새 이렇게 자연은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화와 두견새는 어떤 이 화자의 뭔가 슬픔, 애상감을 더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얘는 또 갑자기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갑자기 또 무슨 배, 무슨 동백꽃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얘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예전에 정선 지역에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두고 양옆에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군데는 여량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요. 강 건너편에는 유천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보면 여량리에 살고 있던 처녀랑 여자랑 유천리에 살고 있던 총각 요 남자가 둘이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였거든요. 강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 동백꽃 따러 쌀이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자라고 약속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따러 가기로 한 날 아침에 나루터에 나와서 보니까 지난 밤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너무 불어서 이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나기로 한 날 만나지 못한 그 처녀와 총각이 서로 이제 강 양편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그럼 요 상황에서 부른 내용이 지금 요거거든요. 자, 볼게요. 아우라지 뱃사공아, 즉 아우라지는 열왕면, 여기 열왕리에 있는 여기 있는 나루터예요. 그래서 그 나루터에 있는 뱃사공한테 얘기하는 거죠. 배 좀 제발 띄워줘라. 나 저기 건너가게 띄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쌀이꽃 쌀이골에 올 동백, 즉 쌀이골에 있는 동백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따러 가기로 했던 그 꽃이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꽃 떨어지기 전에 나 가야 되는데 제발 배 좀 띄워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주제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애절한 마음, 사랑하는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민요 내용은 여기까지 파악을 했고요. 자, 일단 요 민요랑 우리가 지금 청산별곡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뒷페이지에 정리를 할게요. 자, 공통점을 정리해보자. 누가 만들고 누가 불렀는가? 그래서 얘는 둘의 공통점이죠. 주로 누가 만들었다? 그렇죠. 민중이 창작하고 민중이 향유를 했다. 적을게요. 주로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물론 또 보면 요 두 번째 부분은 고려시대에 몸을 담았던 관직에 나아갔던 선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청산별곡도 두 번째 좌절한 지식인으로 해석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이 사람들은 좀 귀족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주로라는 말이 붙은 거죠. 주로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둘 다 민요적인 성격, 민요고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중들의 생활 감정, 즉 살면서 느끼는 감정, 어떤 의식, 그리고 삶에서 느끼는 슬픔과 기쁨, 애환, 이거 아이 애자예요, 여러분. 애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얘는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각 연의 내용이 작품 전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 즉 하나의 작품, 각 연이 있으면 각각의 연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져 있느냐,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런가요? 보면 특히 얘 민요 보세요. 1년에서는 갑자기 정선의 어떤 쓸쓸한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갑자기 뭐 자연의 섭리, 뭐 해당화, 두견세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세 번째는 뱃사공한테 배 좀 띄워달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 얘는 전부 다 각각의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제각각 1년은 1년이 하고 싶은 얘기, 2년은 2년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이야기가 그냥 나열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청산별곡도 보면요, 우리가 해석을 그래도 나름 유기성 있게 해석하려고 하긴 했지만 1년도 보면 청산에 살고 싶다 이러다가 2년에서는 삶이 슬프다, 내가 너무 시름이 많다 이러다가 3년에서는 뭐 가던 새를 본다, 4년에서는 밤은 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작품 모두 약간 유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각각의 연이 약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열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그냥 각각의 연이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그냥 나열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기성은 떨어져요. 근데 이건 아마도 그럴 거예요. 특히 민요라고 하는 건 각각의 내용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각각의 연이 하나의 상황, 하나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끼워 넣기가 굉장히 편하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각 연의 후렴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얘는 이미 한번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따로 안 쓸게요. 연을 나눠주는 형태. 그 다음에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뭔가 통일성을,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요소로서 운율을 형성하고 뭔가 흥을 돋궈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 민요와 청산별곡의 형식적인 특성, 이 위에서 찾아본 요런 특성이 전승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뭐 일단 후렴구가 있고 동일한 구조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따라 부르기 굉장히 쉬웠겠죠.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다른 노랫말을 지어서 붙여서 이어 부르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유기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청자가, 듣는 사람도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서 이어 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중간에 원래 가사에서 하나를 생략하고 불러도 되고 순서도 마음대로 불러도 되고 새로운 노랫말을 내가 끼어들어서 뭐 이어 불러도 되고 이렇게 누구나 중간에 백성들이 창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구조가 많이 반복이 돼요. 뭐 사러리랐다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이렇게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은 뭐가 아니면 왜 피며 뭐가 아니면 왜 우나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좀 반복이 되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후렴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흥을 돋우고 또 노랫말을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두 작품이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얘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던 거여서 한번 요 보기 칸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고려시대에 우리말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가요는 오늘날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등의 악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책들이 다 조선시대 때 편찬된 것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가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된 것으로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되어서 전승이 되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고려가요의 정승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얘 생각 펼치기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민요랑 청산별곡을 봤지만 청산별곡은 청산, 뭐 바다,
뭐 요런 식의 자연물들이 나왔고요. 민요에서도 보면은 뭐 두견새 아니면 뭐 해당화 이런 식으로 자연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전 작품을 보면 자연물을 노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다음 소단원인 시조 3편에서도 자연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한국 문학이 자연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 교과서에 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박목월 시인의 산이 날 애워싸고 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애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유어지는 목숨, 그물담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자, 지금 요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산이 즉 자연물이죠. 그래서 요 자연이라는 자연물. 뭔가 현실에 뭔가 속세, 뭔가 현실에 막 돈이나 이런 거에 약간 찌들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공간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산이 나를 애워싸면서 너 그냥 씨 뿌리면서 밭이나 갈면서 살아. 약간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소박한 삶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너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너 산자락에서 집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흙으로 만든 그 담 안팎에 호박을 심고 너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소박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보면은 너 들찔레처럼 살아라, 쑥대밭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화자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산이 나한테 금음달처럼 살라고 한대요. 근데 금음달이 그러면 도대체 얘도 지금 화자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인데 금음달의 모습이 어떠냐? 얘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즉 보면 여기 단어뜻 나와 있어요. 사라져서 재가 되는. 즉 보면 우리 사람이 다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 달도 점점 보름달로 찼다가 어느 순간은 점점 금음달처럼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음달처럼 살라라는 거는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자연스럽게 뭔가 인생의 순리,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자연물, 그물달처럼 살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 여러분 이 작품에 나오는 자연의 모습은 전부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뭐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뭐 너 자연처럼 살아라. 자연과 일치된 모습, 또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지 말고 순리에 따라 살아라. 요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산의 의미, 우리 이미 파악했습니다. 뭔가 속세에서 벗어난 뭔가 초월적인 공간, 자연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 가지고 있죠? 뭔가 이 산을 뭔가 우러러보고 동경하면서 이 자연처럼 내가 동화되어서 살겠다. 그래서 자연에 동화되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위시와 청산별곡을 바탕으로 자연이 갖는 상징성.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현실 세계, 뭔가
뭐 입심양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뭐 어디에 자기 이름을 새겨야 되고 이름을 막 떨쳐야 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안식의 공간,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뭔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공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한국문학의 어떤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연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활동 다 살펴봤어요. 선생님 좀 급하게 살펴봤는데, 자, 뒤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기라고 해서 우리 구비문학이 어떻게 전승이 됐는지, 그 다음에 한국문학의 내용상의 특징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자연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해보자, 뭐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중요한 안내사항, 선생님 다음 시간에 우리 소단원 1 끝났지만 바로 소단원 2로 안 넘어가고 고려가요 작품 하나 더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려가요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한글 파일, 뭐 PDF 파일 이런 거 인쇄해서 만약에 출력이 어려우면 따로 노트에 작품을 써서 다음 시간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자, 오늘 50분 거의 꽉 채웠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